내 삶이 바로 메시지다. 책추남 메신저 북코칭 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1.2초 찰나의 유혹. 스브스 뉴스를 성공시킨 두 기자의 콘텐츠 유혹의 기술. 권영인, 하대석 지음. 해아동 출판사입니다. 자, 이렇게 카피들을 써놓으셨네요.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콘텐츠의 힘. 뉴 미디어의 시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 자, 여러분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콘텐츠가 되겠죠. 내 삶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메시지로 이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 메신저란 의미 있는 삶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선한 영향력, 다채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이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퍼뜨려가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메신저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그 메신저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게 이제 바로 메신저 코칭 스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의 콘텐츠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필요한데요. 자, 이 책이 그런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바시의 구범준 PD님은 불과 5년 사이에 미디어 환경은 모든 것이 변했다. 시청자와 독자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세상에 대응하기에 전통 미디어의 머리는 굳었고 몸은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스브스 뉴스는 지상파 뉴스 콘텐츠가 타고난 경직성의 한계를 보기 좋게 무너뜨렸다. 그 혁신의 도전과 경험을 기록한 본서에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서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추천을 하셨습니다. 저자인 권영인 또 하대석 기자님들은 스브스 뉴스를 성공시킨 이제 주역들이시죠.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가시는지 시작해 볼까요? 프롤로그. 어떤 스토리가 좋은 스토리일까? 1.2초. 이 짧은 시간에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수만 번 쉬기에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것도 결정과 선택이라는 매우 어려운 일을 말이다.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라는 콘텐츠 천국에서. 그 콘텐츠 천국에는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유튜브에만 1분마다 400시간의 영상이 올라오고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는 지난해 월 평균 20억 명이 넘어섰다. 자, 참조로 이 책은 2018년에 출간이 된 점 감안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브스 뉴스가 1년에 만든 콘텐츠가 2,000개에 달하니 숫자를 센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소비자에게는 천국이지만 불행하게도 생산자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다. 1.2초라는 찰나와도 같은 시간에 사람들은 콘텐츠를 볼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별별 잔기술들이 돌아다닌다. 해시태그를 몇 개 달면 좋다느니, 언제 업로드를 하는 게 유리하다느니, 총 글자 수는 몇 개를 넘어선 안 된다느니. SNS 사용자가 적었던 초기에는 그런 잔기술들이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콘텐츠보다 잔머리로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다. 잔기술로 먹고 살기엔 좋은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설프게 낚시질을 했다가는 순식간에 차단, 삭제되는 게 지금이다. 경쟁은 심해졌지만 결국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먹히는 시대로, 좋은 콘텐츠가 대접받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어떤 스토리가 과연 좋은 스토리인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나 홍보를 하는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질문이다. 그만큼 풀기 쉽지 않은 질문이기도 하다. 스브스 뉴스를 만들면서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답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그 질문은 운명처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좋은 스토리에 대한 이론적인 대답은 많다. 좋은 스토리란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 스브스 뉴스를 3, 4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가진 답은 하나 있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좋은 메시지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이다. 인류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스토리는 이어져 왔다. 글이 없어도 그림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역사는 그만큼 오래됐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좋은 스토리는 어떻게 됐나? 좋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생명을 이어왔고 글과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책 가운데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전래동화들이 얼마나 많은가. 반대로 혼자만 좋아하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이야기의 생명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 눈과 귀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할 수도 없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어디서 봤던 이야기 가운데 이건 꼭 얘기해줘야 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야기는 좋은 스토리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돼야 하는 이유는 요즘 더욱 절실해졌다.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미디어를 갖고 있을 때와 달리 지금은 누구나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SNS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재주 있는 이야기꾼들에게 천국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이건 꼭 전해줘야 해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수백, 수천만 명에게 전달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가족과 친구뿐만이 아니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잘하고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배우나 가수 못지않은 유명인이 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세상이 됐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고 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단 한 줌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이 이야기는 부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자, 목차는 챕터 1,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2초. 챕터 2, 유혹할 상대는 누구인가? 타깃 설정. 그리고 챕터 3, 감정이 전해지게 하라. 공감 스토리텔링. 챕터 4, 거짓은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진정성. 챕터 5,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노하우. 챕터 6, 독자를 끌어당기는 SNS 글쓰기. 감정이 전해지게 하라. 공감 스토리텔링. 공감하고 소통할 때 매력을 느낀다. 공감이란 단어가 난무한다.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덩달아 공감도 매우 흔한 단어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는 겉돌게 마련이고 당연히 그런 소통은 알맹이 없는 형식에 그치게 된다.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 팀장과 팀원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바른 자세로 대화를 듣고 있는 척만 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지루하기 짝이 없다. 얼른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마음 편하게 335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다. 소통하자, 소통하라, 소통하고 싶다. 불통의 대통령의 시대를 거치다 보니 시대정신마저도 소통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강조된 세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너무 소통이 강조된 탓일까? 너무 소통 하다 보니 공감이란 말이 굉장히 의무적이고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공감이란 말을 꺼내는 순간 오히려 공감이 안 된다. 세대 간, 집단 간, 지역 간, 무언가 갈등이나 위계가 함축되어 있는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감은 더 빨라져 있다. 공감 콘서트, 공감 마당, 공감 토론. 공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공감이 강조될수록 오히려 공감이 안 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공감을 못하는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턱이 없다. 초창기에 스브스 뉴스가 그랬다. 2015년 초 스브스 뉴스를 만들었을 때 20대와 공감하는 뉴스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시작했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선택해 그들의 문법에 맞춰서 그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콘텐츠를 뿌렸다. 내용과 형식에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스브스 뉴스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간 콘텐츠는 좋아요 100개를 받기도 어려웠고 댓글은 20, 30개를 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댓글 중 절반은 내부자들의 주작이었고 절반의 절반은 또 내부자들의 지인 혹은 지인들의 지인들이었다. 순수하게 외부인들이 달아준 20, 30%의 댓글은 대부분 노잼 또는 핵 노잼이었다. 왜 그랬을까? 시행착오를 몇 달 거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을 고민을 거듭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른바 터지는 콘텐츠가 도무지 나오질 않았다. 나중에 깨닫게 된 이유였지만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거였다. 당시에는 웃기려고 엄청 애를 썼다. 어떻게 하면 우리 콘텐츠가 재미있게 보일 수 있을까 힘을 줬다. 그렇다 보니 좀 유행한다는 웃기는 짤을 갖다 쓰고 유행한다는 드립을 해보기도 하고 많이 쓴다는 이모티콘을 덕지덕지 붙이기도 했다. 나름 열심히 모니터를 해서 유행한다는 건 열심히 한데 모아놨는데 반응이 시큰둥했다. 당연했다. 어설프게 갖다 옮겨놓기만 했으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 콘텐츠 소비의 달인이 되다시피 한 요즘 사람들을 상대로 어설프게 따라한 콘텐츠로 유혹하려 했으니 그게 팔릴 리가 있나. 매력적인 콘텐츠는 공감 스토리텔링이다. 공감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일까? 우선 공감이란 말에 부담을 덜어야 한다. 남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억지로 상대에게 불편한 게 뭐니?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라고 대답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한 게 이거지?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지? 라고 섣부르게 상대의 마음을 아는 척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공감 지수는 반비례하게 돼 있다. 공감이란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 공감은 말 그대로 감정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재미있거나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비슷하게 느끼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도 비슷하게 느끼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감 스토리텔링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감정을 상대도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공감 스토리텔링은 여기서 시작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대를 웃기고 싶은 이야기면 철저하게 웃겨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화나게 하는 이야기면 상대가 보고 화나게 하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면 상대가 보고 나서 슬프게 해야 한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전하고 싶은 감정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가 갖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스토리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다름 아닌 공감 스토리텔링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자. 교수와 학생, 팀장과 팀원의 회식 자리다. 교수나 팀장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웃기려고 마구 썰을 풀어놓는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재미가 없다. 억지로 웃어줄 뿐이다. 팀장이 무언가 화가 나서 팀원들을 불러다가 마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팀원과 팀장이 공통적으로 화가 날 상황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팀장 혼자 화나고 그런 팀장을 보는 팀원들은 대부분 그런 팀장이 짜증날 뿐이다. 친구 관계로 돌려볼까? 정말 화나는 상황인데 혼자 웃는 친구. 진짜 웃긴 상황인데 혼자 무덤덤한 친구. 아무도 웃지 않는데 혼자 재미있다고 오버하는 친구. 공감지수 제로인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수두룩하다. 이것이 감정이 공유되지 않는 상황, 공감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 현장이다. 공감 스토리텔링의 시작은 콘텐츠에 담으려는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웃기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 기본적으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아무리 포장하고 덧칠해봐야 그냥 재미없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로 상대를 웃길 건지, 울릴 건지, 화나게 할 건지 결심해야 한다. 무엇을 전할지 선택했다면 그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구성도, 이미지도, 문법도, 스토리텔링에서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최소한 기본은 한다. 공감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내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이다.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쉽지 않다. 억지로 화나게 만들다간 프로, 불편너라는 핀찬을 듣기 쉬울 것이고 억지로 웃기려고 하다간 어그로가 심하다는 댓글이 줄줄 달릴 것이다. 재미없는 걸 재미있다고 만들었다간 노잼이란 욕이 줄줄이 달릴 것이다.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콘텐츠의 댓글창들에서 벌어지는 우울한 일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다. 진정한 마음만이 통한다. 2015년 큰 화두 중 하나는 신발 깔창 생리대였다. 이 기사는 모 언론사가 첫 기사를 써서 상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자부하는 건 이 화두를 세상에 알린 건 스브스 뉴스였다. 당시 한 팀원이 신발 깔창 생리대 소식이 트위터에 많이 리트윗되고 있다며 발제를 했다. 이미 일부 언론사가 그 트윗을 단순히 옮기는 어뷰징 기사 형태로 인터넷용 기사를 써놓은 상황이었다.
트윗 하나만 단순히 옮겨놓고 트래픽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하고자 했다. 물어물어 찾아간 끝에 실제로 깔창을 생리대로 쓰고 있는 여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스브스 뉴스로 내보냈다. 반응은 엄청났다. 페이스북에서만 수백만 명에 도달했고 같이 진행했던 크라우드 펀딩도 수천만 원이 모금됐다. 어느 국회 보좌관은 우리 콘텐츠를 보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그냥 남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화날 것 같은 이야기인가 옮겼다면 스브스 뉴스는 공감하는 콘텐츠 제작자로 남지 못했을 것이다. 감정을 공유하려면 무엇보다 진정성이 앞서야 했다. 직접 발굴한 소재로 사람들을 웃기고 직접 들은 안타까운 이야기로 사람들의 공분을 만들고 기존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인물을 직접 인터뷰해서 신기한 감정을 나누고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의 진정성을 담아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더니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감정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이 됐다. 굳이 짤을 베껴오지 않아도 억지로 드립을 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 콘텐츠를 보고 웃고 울고 화를 내었다. 공감 스토리텔링에서 진정성이란 어설프게 남의 것을 영혼 없이 따라하지 말고 웃기든 울리든 화나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따라하는 진정성 없는 콘텐츠로는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베껴서 만드는 것들이 무조건 실패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 오래 가는 건 보지 못했다. 아예 베끼는 걸 컨셉트로 영혼을 담아 베낀다면 그건 좋아할 사람이 생기긴 하겠다. 진정성이 있는 콘텐츠란 그럼 무엇일까? 진정성의 수준이야 다양하겠지만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의 콘텐츠보다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진정성이 있는 콘텐츠다. 참신한 소재부터 독특한 구성, 작은 디테일까지 무언가 다른 콘텐츠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드러난다면 진정성이 담긴 콘텐츠가 된다. 그 진정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면 그들이 곧 구독자가 되고 팬들이 될 것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 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공감 스토리텔링의 세 번째 핵심은 남이 누군지 알라이다. 주변을 보면 정말 도대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상대방의 관심사는 무언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혹시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을지, 최근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런 고급 정보까지 알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상대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정도는 표정을 읽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주야장천 자기 이야기만 풀어놓는다. 이런 사람은 딱 두 부류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든가 아니면 스토리텔링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스토리텔링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아쉬운 대로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마치 공감하는 듯 이야기하면 정말 면전에 대고 콧방귀를 세게 한번 빵 뀌어주고 싶다. 공감 스토리텔링에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누군지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콘텐츠 제작자는 누구에게 콘텐츠를 전하고자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대화를 할 때 내가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같다. 대화와 콘텐츠 제작에는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일상 대화는 상대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달해야 한다. 개인 방송을 통해 직접 대화와 비슷한 형식이 구현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방송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맞춰서 일일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상대를 안다는 건 정확한 타겟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그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콘텐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는 나중의 일이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게 내가 이야기를 할 상대가 누군지 정해야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실패 사례를 하나 언급하자면 페이스북 등 SNS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겠다고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 있었다. 스브스 뉴스가 세상에 좀 알려지면서 비슷하게 나온 유사 서비스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고 있는 콘텐츠에 강남 부동산이 등장했고 퇴직연금이 등장했다. 그 콘텐츠를 보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랐다.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들긴 했는데
20, 30대와 10대가 전체 이용자의 70%가 넘어가는 SNS라는 공간에 퇴직연금이 웬 말인가? 지금 당장 취업을 못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청년들이 가득한 공간에 그것도 정규직들의 고민거리인 퇴직연금을 콘텐츠의 주제로 정했다는 건 그야말로 자살골을 대놓고 차놓은 셈이다. 이야기를 할 상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만들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SNS를 이해하지 못하는 40, 50대 부장이나 팀장의 강압적인 주문으로 20대 제작자가 영혼을 버리고 억지로 제작한 콘텐츠가 아닐까. 설정한 타깃층과 내가 만든 콘텐츠가 맞아떨어진다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타깃 설정에 실패하기보단 타깃층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유혹할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면 그들은 지루해져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메신저로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명료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또 그와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전달하고 싶은 대상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거기에 맞는 균형점을 잡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감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공감 스토리텔링에서 강조했던 게 세 가지였다. 감정 전달에 충실할 것, 진정성 있게 할 것,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건지 정확하게 이해할 것. 스브스 뉴스를 만들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지금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공감 스토리텔링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터지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콘텐츠 시장에서만큼은 정말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이란 말은 흔히 듣는 말이지만 정작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학교에서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두 갈씩 연역적 구성. 이런 스토리 관련 이론은 한 번쯤 들었지만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 스토리를 잘 만드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지다 보니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각종 비법 전수서, 수학 공식 같은 스토리텔링 학습서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단언컨대 잘 팔리는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공식 같은 건 절대로 없다. 만약 그런 수학적인 공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은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하고 반대로 이야기를 재미없게 만드는 변수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고 수학 문제 풀듯 훌륭한 이야기를 찍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브스 뉴스를 만들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느꼈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을 몇 가지 용기 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다. 우선 스토리텔링이란 말에 부담을 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에 자신이 없어지면 일단 말이 길어지고 도입부가 무거워진다. 뭔가 나름 엄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이곳저곳에 재미를 더하는 요소를 박아두지만 정작 본인만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진다. 모바일일수록 콘텐츠는 심플하고 간결해야 한다. 두 번 봐야 이해되는 이야기, 두 번 봐야 웃긴 이야기는 100% 망하게 돼 있다.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고민해서 해당 콘텐츠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모바일 콘텐츠, 특히 SNS 콘텐츠는 다르다. 복잡하면 망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야기하는데 부담을 가져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뭔가 멋있어야 할 것 같고, 뭔가 보기 좋아야 할 것 같고, 뭔가 더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망한다. 도대체 그 부담을 어떻게 덜어내란 말인가?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스토리텔러고 스토리텔러가 말하는 콘텐츠가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친한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줬을 때 그 사람이 웃고 재미있다고 말하는 건 다른 사람도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스토리텔링은 별로 다를 바 없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구조를 추천한다.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평균 시간을 재봤더니 1.2초 정도 나왔다고 한다. 1.2초 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이야기 구성은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가장 자신 있는 걸 앞에 모두 쏟아붓고
사람들의 시선을 잡은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도 사람들이 볼까 말까 한다. 영상일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타이틀을 만들고 인물 소개하고 풀샷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실패 확률은 100%에 가깝다. 카드 뉴스도 마찬가지다. 제목을 포함해 앞부분 3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떠난다. 최대한 역피라미드에 가깝게 구성하는 게 좋지만 이게 다 정답은 아니다. 전혀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도 피라미드식으로, 그것도 매우 느릿느릿 구성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있다. 분명 확률은 낮지만 확률은 그야말로 확률이다. 낮은 가능성을 뚫고 성공하는 반대 경우도 있다는 건 잊지 않길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반전이다. 댓글창에 흔히 소오름이라고 외치는 댓글이 이어달리면 그 콘텐츠는 무조건 성공한다. 반전이 없는 콘텐츠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반전이 통하는 콘텐츠는 크게 터진다. 소오름을 돋게 만든 순간 콘텐츠 이용자들은 친구를 소환하고 댓글을 달고 공유를 해간다. 하다못해 좋아요라도 누르게 돼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은 아직 콘텐츠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지 못한다. 평론가들처럼 콘텐츠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인공지능이 봤을 때 좋은 건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콘텐츠다. 이런 콘텐츠는 자동으로 퍼져나간다.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는 콘텐츠는 퍼져나가기 어렵다. 때문에 반전은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반전이 제대로 터진 순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반응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자극해 이야기를 더 퍼져나가게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면 반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본 콘텐츠 중에 가장 반전의 묘미를 가장 디지털적으로 잘 살린 콘텐츠 하나를 추천한다. 스브스 콘텐츠도 있지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가 하나 있다. 티몬이 만든 가지마. 이건 꼭 한번 봐주길 바란다. 광고와 콘텐츠, 재미와 감동 사이를 넘나들면서 반전의 재미를 제대로 보여줬다. B급이 아니라 B 플러스로. 제일 처음 스브스 뉴스를 시작했을 때는 뉴스를 TV로 보지 않는 20대들에게 그들의 문법과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뉴스를 만들어 전달하고자 했다. 2015년 당시 유행했던 키워드가 이른바 B급 문화였다. 기성 문화에 대항해 탈권위적이고 개성이 강한 B급 문화가 젊은 세대의 대표적 문화 트렌드 키워드였다. B급의 핵심은 또 병맛이란 키워드였다. 스브스 뉴스도 그 두 가지를 메인 테마로 잡고 시작했다. 뉴스를 병맛나게 만들어서 B급 정서에 맞게 제작하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여기서 대표적인 캐릭터가 펭수죠. 뉴스가 뉴스다워야 하지 뭐하는 짓이냐고 걱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뭘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뉴스를 만드는 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비주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스브스 뉴스는 무관심 속에서 시작됐다. 20대라는 명확한 타깃을 잡고 병맛과 B급이라는 확실한 컨셉트를 갖고 시작했다. 20대로 구성된 제작진으로 진용도 갖췄다. 이제 시작하면 바로 성공할 것 같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첫 삽을 뜬 2015년 1, 2월은 정말 참담한 스브스 뉴스의 흑역사였다. 모든 게 갖춰졌다고 생각했는데 발행하는 콘텐츠마다 죄다 실패했다. 제대로 성공했다 싶은 게 하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실패했다. 기대했던 바이럴은커녕 스브스 뉴스 타임라인은 깊은 산, 절강같이 고요하고 심심했다. 간혹 달리는 댓글은 노잼? 뭐하는 님들임? 같은 글이 대부분이었다. 참담했다. 나름 몇 개월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기획했던 새로운 뉴스 서비스가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패를 거듭하길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을 즈음에 야심찼던 실험을 이제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뭐 그럴 줄 알았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들렸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기획했던 전략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안 되는 건지 스스로 되물어 보았다. 안 되는 집안이다 보니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잘 되는 집안이어야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해석되겠지만 워낙 안 되다 보니 죄다 문제점처럼 보였다. 결론 없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너희는 지상파잖아. 스브스는 지상파 아님? 이런 류의 댓글이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스브스 뉴스라는 브랜드를 잘 몰라서
그런 댓글을 다는 건가 생각했다. 세상에 없던 B급 뉴스를 시작해보자고 했으니 정말 병만 나는 뉴스를 하다 보면 지상파 자식이라는 꼬리표도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때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과연 병만 나게 B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병만 나게 드립치고 속 시원하게 욕을 섞어가며 까주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시원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B급 문화를 좋아하는 20대를 타깃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B급 문화를 좋아하는 20대가 우리를 좋아할까? 근본적인 고민은 계속됐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새로운 타깃 설정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된 B급을 만드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콘텐츠 소비자들이 굳이 우리 것을 볼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처음 잡았던 우리의 타깃을 바꿔야 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소비자는 그래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지상파 자식이라는 색깔을 완전히 벗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 두어 달이 걸렸다. 완전히 탈색하지 못한다면 역으로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B급 시장에서 승부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기성 매체들이 있는 A급 시장으로 갈 이유도 없었고 승산도 없었다. 그래서 찾은 틈새 시장이 B+였다.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가득 차 있는 B급 시장에서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건 바로 신뢰도였다. 온갖 정보들과 소문들이 B급 콘텐츠 시장에 난무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 하나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그냥 재미있게 보고 넘기면 될 일이었고 사실이 아니어도 그만이란 분위기가 컸다. 그래도 요즘 말로 이거 실화임? 이란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갈증들은 있었다. 그게 바로 B+ 시장이라고 생각했다. 재미있지만 뭔가 믿을 만한, 묵직할 것 같은데 뭔가 재미있는, 재미있지만 정확한 스토리를 만드는 스브스 뉴스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렇게 해서 재탄생했다. 병막스러움만 좋아하는 타깃이 아닌 그래도 유익하거나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것을 선호하는 대상으로 타깃을 변경했다. 재미있으면 그만이라는 소비층이 아니라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메시지 담긴 그런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은 제대로 먹혔다. 하루 10개 넘기 힘들었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고 스브스 뉴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파리가 날리던 타임라인이 타깃과 콘셉트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찾아오는 사람들로 드글드글했다. 문 닫기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이다 보니 매일 아침 눈 뜨면 스마트폰 새로 고침으로 스브스 뉴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늘어난 숫자를 확인했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도 새로 고침 한 번 더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곤 했다. 어느 상품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콘텐츠 시장도 역시 누구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시기였다. 내 물건, 내 이야기가 정말 좋다고 아무리 우겨봐야 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안 좋은 물건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정말 공들인 이야기라고 아무리 타임라인에 소개해봐야 사람들이 좋아요를 안 누르면 그냥 한두 시간 안에 사람들의 타임라인에서 사장되고 만다.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짜야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진입하고 싶은 시장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 해도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타깃 설정은 중요하다. 엉뚱한데 힘 빼지 않으려면 그것부터 잡고 가야 한다. 자, 여러분 좋은 메신저가 되기 위한 또 스킬을 또 진정한 마음가짐을 갖는데 또 좋은 책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유로워지는 책추남의 메신저 북코칭 스쿨.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메시지가 되는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